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On the Effectiveness of Offline Array for Dialogue Response Generation이라는 제목만 보면 딱 그 제목대로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Dialogue Response Generation이라는 태스크에 어떤 오프라인 아래를 적용했을 때의 효과성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ICML에 올해 게재된 논문이고요. 오늘은 먼저 강화학습과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개념들을 좀 절반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수가 좀 되는데 한 40분, 35분에서 40분 안으로 끝낼 예정이고 이제 강화학습을 아무래도 저희 랩 세미나에서 제대로 다루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강화학습에 대한 기초 부분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다 준비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구성을 해봤으니까 제가 오늘 목표하는 거는 강화학습이 어떤 목표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이 이 대화 생성 말고도 그냥 NLG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태스크에 어떻게 강화학습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정의의 강화학습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을 탐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막 데이터셋을 직접 주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답이 나와라고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탐험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아래 예시가 되게 귀여운 그림이어서 가져왔는데 이 예시에서 환경은 게임이고 이를 플레이하는 유저가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서의 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험하면서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게 정책이 우리가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을 어떤 정책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인지를 계속 학습하면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게임을 수행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각 시점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러면 에이전트 행동에 따라서 상태를 변화시킨 후 그 행동에 의한 보상과 변화된 상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이 환경 속이 게임이고 지금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가 머리 위에 코인이 지금 앞에 있다는 상태를 받았을 때 이 에이전트가 잘 학습이 되고 리워드를 잘 받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했다면 지금 취할 행동은 점프를 해서 이 코인을 먹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상태를 보고 정책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점프를 하겠다는 액션을 환경한테 다시 전송을 하면 이 환경은 그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걸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얻는 그 리워드와 다음 상태는 이제 점프를 하고 이 장애물 앞에 서는 게 되겠죠. 그 상태를 다시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다시 에이전트한테 반환을 하고 그 에이전트는 또 상태를 보고 또 행동을 하고 환경은 업데이트해서 리워드랑 같이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피소드의 종료 시점이란 걸 강학습에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정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건 이제 게임에서는 게임이 딱 종료되었을 때 이제 종료되었을 때 최종 리워드가 반영이 되면서 그때 딱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도학습과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지도학습은 특정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고 우리가 딱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모델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빠르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필수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가 중요한 건 지도된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성한 데이터셋 이상의 어떠한 추론이나 어떠한 능동적인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탐험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학습과는 달리 결과에서 상한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지도학습보다도 이런 게임 같은 복잡한 문제를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뭐가 정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학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뭔가를 정해주지 않고 그 결과가 아까 봤다시피 어떤 게임이 하나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어떠한 수많은 의사결정에 의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종료되기 때문에 강화학습이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못 잡는 방향, 그 초기 학습이 불안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게 일반적이고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직접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탐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 이 문장만 이번에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순차적 의사결정이라는 포인트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찾아나가는 과정, 정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 정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탐험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이 정책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예를 들면 탐험 같은 경우에는 강화습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험할 때 어떤 경우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그 도전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해봤던 것들 한번 더 해본다든지, 항상 뭐 우리가 위로만 이렇게 갔는데 뭐 상하좌우가 있다고 할 때 위로만 갔는데 한 번쯤은 옆으로 빠져본다든지 한 번 백스텝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험적인 행동을 해볼 수 있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한 정보, 위로 이렇게 갔을 때 더 높은 리워드를 받더라 주로라는 이런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정보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의 이런 정보가 반영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정보를 이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그 강화학습의 어떤 학습은 되게 편향적이겠죠.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없을 건데, 탐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던 새로운 루트도 찾을 수 있고 더 최적화된 경로를 찾을 수도 있는데, 탐험만 해서는 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용만 해서는 너무 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되게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MDP로 정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MDP는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MDP 이렇게 줄임말이고, 강화학습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이 MDP를 풀이한다라는 말과 같게 쓰인답니다. 그래서 MDP는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마르코프 성질에 기반하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면 미래는 오로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이런 가정과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가 1부터 t까지 주어져 있을 때 이 1에서부터 t까지 온 스테이트에 기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나올 이 확률은 이전 바로 직전 시점에 t 시점이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 시점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가정인데, 이 말은 현재 상태는 이전까지 지나온 모든 상태의 정보를 이 ST가 S1부터 ST-1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미래는 현재에만 영향을 받아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과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 마르코프 성질을 만족한다는 가정을 하는데, 그럼 조금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 문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과연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과연 다 만족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도 예를 들면 문제를 정의할 때 이런 가정을 만족하도록 문제를 정의하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학습이 잘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MDP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개로 이루어져 있고 SPR, 그 다음에 감마 A입니다. 그래서 S는 상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S0는 아기가 뭐 누워있는 상태, 그다음에 S1은 뭐 일어나서 노는 상태, S2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터미널 이제 스테이트가 S4 잠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기를 재워야 한다는 사명하에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P는 Transition Probability인데, 이거는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특정 스테이트에 도달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기를 이제 재우지 않고 이제 같이 일단 놀아준다는 액션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A1을 취했는데 A1을 취했다고 해서 아기가 같이 놀아주려고 애기야 우쭈쭈 했는데 아기가 바로 일어나서 노는 그게 우리가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놀아주려고 했는데 아기가 엄마 나 피곤해 하면 잘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도달할 확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S2에서 A1을 했을 때 S1에 도달할 확률이 70%가 되고 반대가 30%가 되는 이런 거를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만 디스카운트 팩터인데 요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미래 보상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 예를 들면 끝이 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강학습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리가 미래 보상이 뭐 계속 그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할 때 무한대로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보상에 대해서 지금 시점 이후에 미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디스카운트 팩터로 페널티를 좀 주고 예를 들면 뭐 오늘 돈 100원이 내년 돈 100년 뒤 돈 100원보다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봐야 될까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액션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액션의 집합은 A0와 A1이라고 볼 수 있고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R이라는 게 계속 있는데 예를 들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눈을 감으면 아기 입장에서는 나 놀고 싶은데 하면서 마이너스 1 값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노는 상태로 변환이 되면 아기는 너무 신나니까 뭐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기가 잠에 들면 아기가 충분한 휴식과 뭐 리커버리를 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리워드 10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턴이라는 개념이 정작 출현하는데 리턴은 하나의 임의의 시점에 대한 미래 리워드의 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시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미래 리워드의 합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의 계속 뒤에서 나올 정의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policy 펑션인데 이거는 정책 함수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MDP 안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랜덤하게 설정되고 학습이 수행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아까 찾아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이제 찾아나가야 되니까 학습이 수행되는 동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 펑션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S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A를 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고 학습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에피소드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갔더니 이 루트로 갔더니 되게 리워드를 많이 받더라 하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 폭탄 맞아서 죽었어 이런 거는 뭐 안 좋은 거 덜 하게끔 이렇게 학습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함수 같은 경우는 가치라는 이런 밸류가 우리가 아까 정의한 리워드랑 리턴이랑 관련이 있는데 어떤 고정된 파이를 이용해서 어떤 상태 S에서 그 파이가 지금 어떤 정책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 S에서 종료 시점까지 움직일 때 얻게 될 리턴의 기대값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었을 때 이 정책 함수로 가지고 움직일 때 이 상태에 대한 기대값인데 리턴의 기대값이 밸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값이 붙는 건 이제 확률 분포 때문인데 어쨌든 이 가치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파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의 그 스테이트에서 현재 스테이트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Q 함수라는 게 등장하는데 스테이트 액션 펑션이라고 해서 S에서 아까랑 한 가지가 달라요. Q 함수는 S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하고 그 상황 그 이후에 정책 파일을 통해 끝까지 움직일 때 얻게 될 리턴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제 기대값이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와 그 상황에서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이제 미래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사용이 되냐면 특정 이제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여러 액션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선택하고서 얻게 된 기대값을 구하고 다른 거를 한번 구해봤을 때 우리가 이게 더 좋네, 이거를 선택했을 때가 더 좋네라고 할 때 이런 Q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하면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벨만 방정식인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저희가 오늘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의 밸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MDP라는 거를 이제 강화학습을 처음 배우면 좀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이 MDP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혹은 모를 때를 구분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MDP라는 게 막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도 있고 막 각 스테이트에 대한 우리가 리워드 값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의 밸류를 실제로는 직접 이제 학습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사용이 되는 방정식이고 물론 요거의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은 그 MDP를 모두 아는 경우에도 쓰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MDP를 우리가 전부 모른다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벨만 기대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S의 가치는 그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면서 얻게 되는 즉결 보상과 그 행동을 취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다음 스테이트의 미래 리워드의 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액션 하나 선택했을 때 액션을 하나에 대한 걸 받고 그 다음에서 가능한 이런 스테이트들의 미래 보상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고 벨만 최적 방정식은 조금 맥스라는 게 붙는데 이게 어떤 S의 최적의 가치라는 이 스타를 구하는 건데 최적의 가치가 가능한 모든 행동 A 중에서 가장 좋은 A를 선택했을 때 계산된 스테이트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좀 어떤 평균적인 그런 이 스테이트 ST의 밸류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그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스라는 게 붙어요. 너무 제일 좋은 펑션을 이제 폴리시 펑션을 선택했을 때 그 정책을 선택했을 때의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값을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하고 어떤 폴리시가 더 좋은 건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렇게 넘어가서 현실 문제에서 각 스테이트의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좋은 액션을 선택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할 때 스테이트 집합과 액션의 집합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의한 어떤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게 아니라 미래 리워드의 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미래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MDP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앞서 배운 수식에 대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가 돌면서 종료 시점에 대해서 종료 시점이 딱 박히면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나온 모든 이제 밸류에 대한 어떤 값을 계산하고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떤 스테이트들의 밸류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폴리시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폴리시를 선택하려면 지금 폴리시가 모든 이 폴리시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스테이트들에서 더 좋은 가치를 뽑더라, 더 좋은 리워드를 뽑더라 라는 거를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디하게 좀 임프루브먼트를 한다는 이런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문제에서 수없이 많은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테이트 집합이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 펑션과 스테이트 액션 펑션을 우리가 직접 알 수도 없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입력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밸류를 출력하는 함수를 학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와 밸류 쌍을 우리가 어떤 함수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통해 복잡하고 큰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밸류를 효과적으로 근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구하지 말고, 손으로 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을 하고 또 인공신경망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한 세계들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Value Based Agent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value 펑션과 Q 펑션을 업데이트하면서 제일 좋은 액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value 펑션과 Q 펑션이라 하면 이제 어떤 스테이트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에 그 스테이트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요거는 이제 그 액션을 했을 때 이 스테이트의 가치가 무엇인지 해가지고 요 가치를 높이는 액션을 더 많이 나오게끔 학습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이 파이를 업데이트하면서 애초에 이제 밸류 기반으로 이제 근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A를 찾을 바에는 그냥 이 폴리시 펑션 자체를 근사시키면서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주 나오고 못 나오는 거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액터 크리틱이 이제 조금 폴리시랑 액터 크리틱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제 행동 결정하는 액터와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는 크리틱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엄청 심화된 내용이라서 일단 오늘은 다루지 않고, 오늘 사용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 정의들과 개념이었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질문 뭐였어요? 뭐 아니죠? 아, 웃는 거였어요. 왜 웃으시죠? 아,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그라운드는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인데, 요거는 저와 랩 세미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이전 대화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으로 다음에 올 에이전트의 응답을 생성하는 작업이고, 자연어 처리 분야 중 자연어 생성에 해당돼서 주로 이제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제 뭐 이전 대화의 히스토리 혹은 이전 바로 발화 이런 거고, 출력은 그걸 보고 다음에 올 적절한 말을 생성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다이얼로그가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데,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와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오픈 도메인은 이제 심심히 이루다 같이 대화 주제에 딱히 제한이 없고 목표가 이제 딱히 없는, 그래서 유저가 더 많이 참여하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수다 떠는 그런 이제 다이얼로그를 말하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는 이제 식당 검색, 날씨 확인, 뭐 영화 예약 같이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설계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오즈 2.2가 멀티 도메인 작업 지향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예약을 하고, 이런 좀 특정 목표를 위한 대화 데이터셋이 안에 여러 가지 뭐 도메인이 섞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이제 논문에 대해서 사용되는 다이얼로그 데이터셋도 다 이게 TOD 기반의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기반의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방금 강화학습을 막 배웠는데 오프라인 RL이라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RL은 쉽습니다. 온라인 RL은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과 인터랙션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폴리시를 학습해 갑니다. 근데 오프라인 RL은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과 인터랙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데이터셋으로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온폴리시 RL이라는 건데, 이제 환경과 직접 뭐 액션을 주고, 아까 상태와 리워드를 받는다고 했죠. 이런 걸 받으면서 생성된 이런 데이터들로 이 정책을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이 업데이트한다라는 거고,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 베타라는 게 존재하고, 요거는 이제 behavior policy라고 하는 건데, 파이 베타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버퍼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버퍼에 저장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른 파일, 우리의 목적, 타겟 폴리시에 해당되는 파일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RL은 어떤 파일 하나를 가지고서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파일 하나는 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파일을 이제 타겟 폴리시를 이제 그 데이터셋을 타겟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왜 사용하냐면 일단 정의는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 없이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용과 활용, 탐험과 활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했는데 그 탐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소모가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 없이 이미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탐험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면 온라인 RL을 사용하기에 비용과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환경인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가서 뭔가를 짚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 에이전트가 탐험을 한답시고 이렇게 벽에다가 쾅 박으면 우리 로봇팔 이렇게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런데 사용할 수 있고 또 제 이제 포인트는 이미 전문가 기반의 잘 구축된 데이터가 존재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만 되면 오케이일 때 오프라인 RL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미리 수집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out of distribution 액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behavior policy랑 타겟 policy 두 가지를 바탕으로 behavior policy가 만든 데이터셋으로 타겟 policy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두 policy 펑션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기존 데이터셋에 없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우리가 요거가 만든 앤데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리워드나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Q러닝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배운 것이 Q 밸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해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이 상태의 가치를 이렇게 최대화해야 되니까 그럼 보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지나치게 높게 그냥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제약 조건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데이터셋에 없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거나 뭐 Q밸류에 좀 정규화를 해가지고 높게 치솟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인트로덕션인데 시간만 체크할게요. 제가 1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프리얼 웨서드는 이제 티처 폴싱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한 게 티처 폴싱인데 NLG 모델이 기본적으로 티처 폴싱 방식으로 훈련돼 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생성할 때 앞에서 생성한 거 디코더 이제 다 넥스트 스텝에다 넣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생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퀀스 생성할 때 특정 시점에 잘못 예측된 값이 그 이후에 출력에도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그라운드 truth 안에서 그 디코더의 입력으로 정답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시키면 학습이 빨라지는 장점도 있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출력값에 연달아 영향을 주는 거 오류가 그런 걸 막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티처 폴싱을 한 그라운드 트루스의 과학에 의존하는 이 방법이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한계냐? 얘가 정답값을 토큰 레벨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토큰 레벨의 로스가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의미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몇 명 예약해 드릴까요? 인원수는 어떻게 되세요? 같은 말인데 토큰이 다 다르니까 이게 로스가 이렇게 토큰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불필요하다고 이제 저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레벨의 어떤 로스를 구할 수는 없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퀀스 레벨의 로스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휴먼 인 더 루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떤데 그 똑같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부가를 하면 되는데 이를 이용하기에 비용적, 시간적으로 매우
큰 소모가 드니까 이를 대신한 좀 대안적인 방법으로 어터런스의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을 활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라운드 truth 안에 있는 문장이랑 제너레이티드 된 문장의 어떤 어터런스 레벨의 시밀러리티를 측정해서 의미만 맞으면 리워드를 높게 주고 의미가 다르면 리워드 적게 주면 되지 않냐.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 스코어가 이때 이제 사용되는 매트릭으로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면 어떤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통해서 페어와이즈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걸 적용을 해서 그 문장 단위의 임베딩도 생성을 하고 그 내부에 이제 단어 단위의 임베딩에서도 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단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페어와이즈로 그 문장 안에 있는 각각의 토큰을 서칭하면서 이제 의미를 비교하니까 오터런스 레벨로 가능한 이런 시밀러리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티처 불싱은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토큰 레벨을 최적화만 가능합니다. 근데 레인포스 러닝은 시퀀스 레벨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온라인 RL은 학습 시간이 매우 길어요. 왜냐하면 탐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티처 퍼싱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말을 잘하는 모델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탐험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 R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처 퍼싱과 오프라인 RL을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시퀀스 레벨을 최적화가 가능하면서 학습 시간 또한 길지 않은 텍스트 생성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DP를 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MDP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어떤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거를 그 컨버세이션 이전 대화의 히스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대화 안에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컨텍스트 X와 현재 타임 스택까지 생성된 토큰의 이제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할 때 엄마 밥은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생성된 말이 현재 스테이트고 액션은 다음에 이제 나올 넥스트 토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을지가 액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 리워드는 이제 터미널 리워드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 모든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고 여기서 에피소드는 모든 전체 문장을 생성했을 때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생성된 전체 문장을 가지고 그라운드 truth와의 어처런스 시밀러리티를 구했을 때 그 스코어를 0에서 1 사이로 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트랜지션 펑션은 저희는 뭐 액션에서 밥은 드셨어요 라는 거 출력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출력되는 일 없잖아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보는 거고 호라이즌 하다는 몇 스텝 만에 에피소드가 종료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MDP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는 1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MDP에 대한 사진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폴리시 펑션을 리턴에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터런스 레벨이므로 우리가 터미널 리워드만 정의되고 예측된 문장과 정답 문장 간의 유사도를 의미하고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요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학습시키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RL로 이제 넘어가서 오프라인 RL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오프라인 러닝은 RL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을 통해 학습된 정책인 파이 베타를 사용해 오프라인 데이터셋 D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제 지도학습을 통해 학습된 정책인 파이 베타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LLM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LLM을 가져다가 오프라인 데이터셋 D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D는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 그 다음에 그리고 리워드,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종 목표는 이 behavioral policy 파이 베타에 가까운 분포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셋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파이를 학습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까 본 그 우리의 목적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시키는 파이를 학습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까 그 오프라인 RL에서 있을 수 있는 out of distribution 액션 문제가 있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교항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divergence라고 해서 이 파이 우리가 타겟 폴리시랑 behavior 폴리시의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값인데 이게 너무 다르면 이 D라는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어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래서
파이 베타의 경우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을 썼고 T2 펄싱을 했을 땐 정책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트레인과 파인 튜닝을 거쳐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TF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응답을 생성하는데 각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컨텍스트와 그거에 대한 이제 모델의 리스폰스, 그 다음에 그 리워드가 어땠는지, 그 얼마나 유사했는지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 값으로 구성을 하고 이제 리워드는 버트 스코어 기반으로 보상을 얻은 거고 이제 하나의 컨테스트에 대해서 실제 응답 1개와 모델 생성 응답 5개 서로 다른 거를 구축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아래를 3가지 이제 이런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나온 오프라인 아래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 시켜서 얻었고요. 각 모델을 파인 튜닝 중에 서로 다른 강화 학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3가지인데 오늘은 뭔가 요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깊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화학습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니까 길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F-탑이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behavior policy를 파인 튜닝 할 것인가 라는 건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높은 리턴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파인 튜닝 해본다 라는 거고 그래서 간단히 그냥 우리가 아까 요 스코어를 구했잖아요. 요 스코어 리워드를 구했는데 여기 리워드를 기준으로 상위 리워드에 있는 그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정책 함수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좀 이제 강화학습 문제를 지도학습으로 좀 풀이하려는 기법인데 이렇게 이전 스텝의 보상, 뭐 스테이트 액션 이런 식으로 트래지토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걸 입력으로 받아서 각 시점에 어떤 액션이 올지를 이렇게 시퀀셜하게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IL, QL 같은 경우에는 오프 폴리시 큐 러닝이라는 건데 이 오프 폴리시 큐 러닝을 말하게 되면 오프라인 아래가 헷갈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온 폴리시 아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PPO라는 걸 많이 쓰는데 폴리시 그레디언트 어프로치의 베리언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커런트 폴리시를 이제 아까 우리가 온라인 아래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한 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오프라인 아래가 온라인 아래가 같은 여러 가지 강화학습 모델을 두고 실험을 수행을 했고 3가지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TF 라인에서 조금 변형한 애들 기본 TF, TF 탑이 아까 말한 거 뭐 전체에다가 파인 튜닝 다시 한 거 뭐 이렇게 하고 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조금 체크해 볼 만한데 인베딩 베이스드 매트릭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버트 클릭, 버트 스코어, 블루 알트, RT라는 요 3가지 다 인베딩 기반으로 좀 어떤 문장 단위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메테오나 블루 그 다음에 요 2개는 어떤 좀 어터런스 단위가 아니라 토큰 단위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매트릭 그 다음 퍼플렉시티는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이 단어를 이렇게 생성하는데 얼마나 좀 헷갈려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좀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값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델은 그 토큰 단위로 예측을 했을 때는 좀 토큰 단위를 뱉을 때 확실히 우리가 지도한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터런스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퍼플렉시티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토큰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버올 퍼포먼스를 보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DT가 가장 좋거나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지금 다른 모델들은 좀 동등한 비교가 안 돼서 다른 테이블로 다 뺐습니다. 그래서 TF 시리즈와 DT를 비교했을 때 DT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이제 리워드에서 정의한 것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요 토큰 레벨의 메테오나 블루에서도 우리 게 더 좋다. 그래서 토큰 레벨로도 되게 더 잘하더라. 아 신기하다라는 그 결과 해석이 있었고 퍼플렉시티에 큰 손실도 없고 그래서 조금 뭐
더 나아진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손실도 크지 않다. 그래서 퍼플레시티도 손해가 없는데 우리 거 뭐 그냥 어터런스 레벨로도 잘하고 토큰 레벨로도 잘하더라. 아따 신기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도 TF랑 TF탑, DT를 비교를 했을 때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스코어인데 생성된 답변이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휴먼한테 이게 두 말이 얼마나 같은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렐레번스는 생성된 답변이 얼마나 우리가 제공한 이 컨텍스트와 관련 있는 답변을 했냐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DT 모델이 더 제일 잘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RL과의 비교를 한 결과로 TP와 PPO는 TF와 PPO는 유사하거나 PPO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제 PPO보다도 DT가 오프라인 RL을 했을 때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근데 이제 PPO는 한 에폭당 학습에 약 2시간. 근데 이제 온라인 RL이니까 엄청 많은 에폭이 돌겠죠. 근데 이제 DT랑 TF-탑은 단순히 우리가 좀 어떤 지도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없이 학습을 해서 에폭이 한 5 정도로 적은데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논문은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위한 오프라인 RL 방법에 대한 효과를 조사했고 어떤 노벨한 아키텍처를 제안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어투런스 시밀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RL을 되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런 오프라인 RL을 적용했을 때 요만큼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연구에서 저자들은 버트 스코어 말고도 좀 유저의 프리퍼런스나 어떤 더 좋은 시밀러리티 값을 반영을 하는 다른 평가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페이퍼 이밸류에이션을 짤막하게 넣었는데 이 부분은 왜 데이터 세트를 TOD에 한정했을까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OD, 제가 아까 다이얼로그는 ODD와 TOD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데이터셋을 3가지 TOD 모델로 한정을 했거든요. 데이터셋을. 그래서 이 논문의 효과성이 과연 ODD까지도 가는 게 맞나?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TOD보다도 오히려 ODD가 조금 더 답변 표현의 자유도가 더 중요한 태스크임에도 TOD 안에서만 왜 했을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ODD보다도 TOD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조금 더 프레임화 되어 있고 조금 더 비슷한 것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 티처 브리싱 플러스 오프라인 RL이 효과적이고 ODD에서는 뭔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좋은 접근 방법과 풍부한 실험으로 좋은 기여점을 낸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분 만에 끝냈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